네, 안녕하세요. 제1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스페셜 토크 이태원 바라보기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스페셜 섹션이죠. 용산 미군기지를 이야기하다의 상영작인 강유가람 감독님의 이태원을 중심으로 이태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죠. 자, 그러면은 함께 이야기해 주실 강유가람 감독님 그리고 김주원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각자 저희 관객분들께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원을 연출한 강유가람이라고 합니다. 주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공간과 여성의 삶의 역사들을 좀 살펴보는 작업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토스의 공동 창업자 그리고 대표인 김주원입니다. 이태원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는 2011년서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시간 동안 이태원의 재미있는 사건들과 많은 변화들을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강유가람 감독님께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또 이태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을 텐데요. 이 작품은 이태원이란 장소를 조명하시면서 재개발이라는 개념을 같이 연결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군, 그다음에 그런 미군기지와 밀접한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세 분의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태원의 변화를 좇으셨습니다. 이 작품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와 이 세 여성분들을 캐릭터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제가 공간의 어떤 변화나 뭐 재개발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요. 2009년에 용산에서 남일당 그 참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용산 지역의 어떤 이제 재개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기원했을까?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공간에서 뭔가 여성주의적으로 그 재개발을 생각해보는 어떤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워크숍에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남일당에서 시작을 해서 이태원에 있는 소위 이제 후커힐까지 쭉 걸어가면서 실제 이제 미군에 의해서 뭔가 살해를 당했던 여성이 있었던 곳으로 같이 걸어가 보자 뭐 이래서 그때 후커힐을 처음 만나게 됐고요. 그 공간에서 이제 굉장히 이 지역이 뭔가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인상을 크게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을 만날 수는 없었고요. 좀 시간이 흐르고 2014년쯤에 제 지인이 그 지역에서 이제 일하셨던 여성분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계셨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지원하셨던 여성분을 소개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분을 만나면서 그 나키님이었는데요. 그 나키님을 만나면서 이분의 역사를 좀 잘 기록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키님이 이 지역에 대통령 같은 분이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삼숙 사장님을 또 소개를 해주셨고, 뭐 이렇게 되면서 영화님도 제 지인이 소개를 해주셔서 이 세 분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태원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담아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주원 대표님께서는 교포시죠. 미국 교포시죠. 네. 사실 지금 이태원에서 아주 인기 있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죠. 바토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김주원 대표님과 바토스는 이 영화 속 세 주인공의 삶 속에 나타나는 미국의 이미지와는 좀 반대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한국 속 미국이 아닌, 그리고 미국행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닌 대표님께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셨고, 그쵸? 그리고 바토스야말로 힙하고 트렌디한 새로운 이태원을 대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진 대표님께서는 이태원이라는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인상 깊게 봤고요. 또 제가 이런 분야에 또 관심이 많아서 제가 2번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뤄지는 이 서브젝트는 만약에 이태원을 최근에 접근하시는 이 젊은 데모그래픽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역사나 이런 스토리를 전혀 알 수 없는 스토리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 주인공과 그다음에 그 주인공들이 겪었던 경험과 그런 장소들, 환경이 다 이제 과거로 밀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도 접근하기 좀 힘들고 또 그런 과거를 오픈해가지고 쉐어링을 해줄 분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이태원에서는. 만약에 이게 10년 전이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런 사업 장소들도 방문해 볼 수도 있었고 이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이태원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서 굉장히 유익한 스토리텔링, 유익한 역사를 갖고 다루는 영화라고 봐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약간 재밌는 좀 커넥션이 있는데 그 그랜드 올 어프리 사장님의 남편분이 텍사스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또 저도 텍사스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샌안토니오라는 동네에서 자랐는데 샌안토니오에는 이제 미군 기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육군서부터 해서 공군. 그래서 많았을 때는 거의 10개 가까이 있는 미군 기지들이 그 도시에 있었는데 여기 주인공들이 말씀하시는 결혼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속에서 저는 이렇게 좀 살고 같이 지내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저희 개인적인 퍼스널 스토리하고도 조금 이렇게 커넥션이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제가 섭외를 잘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지원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태원이 너무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너무 진행이 돼서 사실은 그런 옛날의 모습을 많이 잃었죠. 그래서 더더욱 강유가랑 감독님의 이 작품이 그 모습을 포착하고 기록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표님께서는 그 영화 속 새 여성분을 전혀 모르시는가요? 네, 사업장은 제가 이제 이태원 동네 이제 돌아다니면서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직접 그 사장님이나 뭐 그 주인공들하고는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태원의 바토스를 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제가 2006년도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근데 그때만 해도 이태원에 가서 이제 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 영어 선생님들, 교포들, 아니면 외국인들, 미군들 이렇게 굉장히 좀 다문화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국 친구들한테도 야 오늘 이태원 가서 좀 놀자라고 하면 약간 그 살짝 뭐라고 할까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아니 우리 오늘 홍대로 가자 뭐 약간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젊으셨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왔었을 때는 이태원을 그렇게 접근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이 다른 한국 시장에 없었으니까 이태원에 가서 먹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이태원을 접근했는데 이젠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사업장을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다루는 음식이 멕시칸 음식이잖아요. 근데 2011년만 해도 이 멕시칸 음식이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오픈을 했었어도 많은 분들이 손님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타코가 뭐예요? 라고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색다르고 문화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장르의 음식을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무조건 다문화적인 동네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거는 저희 동업한 파트너가 또 이태원에 살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한테는 편한 공간이 교포로서 또 그 친구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이태원, 한남동 이 근처에서 놀고 이 근처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자기한테 편한 곳 그리고 이제 우리 음식과 장르에 또 맞는 곳 이렇게 선택하게 됐죠. 감독님께서는 바토스를 가보셨습니까? 네, 그 예전에 그 제가 이거 촬영을 할 때 그 이룸이라고 성매매 관련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 그 분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아웃리치를 가요. 그 지역에 계신 여성분들한테 지원 나가기도 하고 또 뭐 의료 상담이나 법률 상담 관련된 홍보물 나눠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랑 같이 회식할 때 바토스에 가서 네, 뭐 양껏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퓨전이잖아요. 네. 멕시코 한국 음식 퓨전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토스의 김치 프라이를 진짜 좋아합니다. 네. 대표적인 메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속에 그 삼숙님이시죠. 마마킴이라고 불리시는 그분이 운영하시는 그랜 올 오프리 그곳을 방문했을 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똑같은 동작으로 단체로 춤을 추시고 밤 12시가 되면은 그 미국 국가에 맞춰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경례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한국이 아닌 미국에 와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이태원은 항상 미군 기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랜올 오프리가 컨트리 음악을 연주하는 곳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 컨트리 음악은 당시 미군들 중에서는 남부 출신의 백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을 위해서 컨트리 음악을 연주했던 그 한국의 뮤지션들이 사실 케이팝의 1세대가 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그리고 또 그런 세대가 있는 반면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태원은 또 이렇게 젊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외국의 음식을 접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렇게 감독님과 대표님의 개인적 그런 기억 속의 이태원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변천사를 따라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이태원 하면은 처음에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무서운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98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대학생 한 분이 그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이제 살해를 미군에게 당하는 어떤 유명한 사건이 이태원 있었어요. 살인 사건이죠. 네네네. 네.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그 사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태원 했을 때 미군이 굉장히 많고 뭔가 무서울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전쟁박물관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그 인근에서 이제 금요 시위라고 미군 범죄 뭐 근절 시위 그런 것들을 진행했던 곳에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막 약간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좀 저한테는 약간 멀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바토스 대표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한테 이태원은 좀 다른 이미지잖아요. 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도 이제 만들어질 정도로 이태원에 대한 이미지는 그 전이랑 완전히 다른 것 같고, 저도 그 전에 촬영을 하러 가기 전에 2013년, 2년 뭐 이때쯤에는 이미 이태원은 굉장히 힙하고 뭔가 젊은 분들이 많이 가서 노는 어떤 새로운 이제 핫한 융지 같은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90년대 말의 저의 이미지와 그 2000년대, 2010년대의 이태원이 진짜 간극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이태원이 좀 재밌는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그 미군이 이태원 용산 기지를 자기네들 기지로 만든 이유가 그 전에는 일본 기지가 그쪽에 있었고요, 그죠? 그 토지에. 근데 약간 K-팝과 문화적인 면에서도 이태원이 약간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하고 언더그라운드 뮤직 씬의 약간 리더로 80년대 후반 90년대까지 쭉 이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힙합 앨범이 미국에서 처음 나오면 그 시절에는 그 힙합 앨범이 바로 한국으로 못 들어왔어요. 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센서돼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태원에 클럽 가면 센서되지 않은 음악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쿵쿵거리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진짜 손에 꼽힐 만한 첫 번째 DJ 분들이 다 이태원에서 처음에 활동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미군 기지에서 직접 믹스테이프나 레코드나 그때는 이제 카세트하고 레코드가 왔죠. 직접 블랙마켓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태원이 이제 약간 언더그라운드 씬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사회에서 약간 버림받은 데모그래픽이나 아니면 약간 접근하기 힘든 데모그래픽. 그래서 이제 LGBTQ 그런 분들이 이제 이태원에 많이 자리를 잡고, 그래서 이태원이 제가 처음에 이태원을 접근했었을 때는 다문화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오pen 마인드지만 또 한면에서는 굉장히 방위적이에요. 그리고 텃세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알아가지고 삶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텃세가 있었고 미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 이태원이라는 이 특별한 공간의 그 문화를 내가 이해를 하는 거고 그 문화를 나도 받아들이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품어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그런 면들이 이태원에는 다른 동네하고는 좀 달리 이렇게 좀 이렇게 믹스 매칭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처음 이제 이태원에 접하셨을 때 그래도 미국 문화에 익숙하신 분으로서 어떠셨나요? 저는 그래도 좀 더 편했죠. 네, 편했고 이태원이 항상 재밌었고, 네. 그러면서도 약간 이태원이라는 오늘 그 다큐멘터리에서 다뤄졌던 그런 현장과 흔적들도 보이고,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는 흑거힐도 아직도 있었고, 근데 길 이름이 흑거힐이라고 사람들이 불리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좀 쇼크 밸류가 있었어요. 충격이셨죠? 예. 예.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이제 그 동네와 현장의 역사를 조금 더 표현해 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 정도가 이태원이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의 프랜차이즈 카페, 편의점, 그리고 한국형 술집들이 무수히 늘어나기 시작한 때가 저는 그때라고 보는데요. 공교롭게도 김지원 대표님께서 바토스를 여신 시기와 비슷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아요. 그 JYP가 이태원 프리덤이라는 노래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운 좋게도 있었거든요. 제가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그 사거리 건너편에 사람들이 그냥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근데 가 보니까 JYP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약간 그 점이 딱 약간 이태원이 약간 니치 커뮤니티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모든 사람들의 like trendy 핫스팟으로 약간 변화되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 또 한 가지 약간 부동산 쪽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태원이 그 토지가 굉장히 많이 갈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백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사동 가로수길도 굉장히 트렌디하고 핫했고 뭐 패셔니스타들 뭐 이런 온갖 사람들이 다 가로수길로 가가지고 한동 그 압구정에서 로데오가 이제 조금 죽어가면서 이제 가로수길로 넘어왔었잖아요. 근데 가로수길은 굉장히 빨리 반짝하고 또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들어가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너무 빨리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이제 뭐 빌딩 세우고 막 이러니까 그 약간 아기자기하고 큐트하고 아티스트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 그런 가게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태원은 유니크한 게 토백이들이 많이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막 이렇게 막 담도 잘못 싸가지고 막 저쪽으로 갈려져 있고 저기 갈려져 있고 해가지고 큰 대기업들이 갖고 와서 이제 살려고 하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거를 큰 땅아리를 사가지고 빌딩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약간 이태원의 문화가 조금 더 지켜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해밀턴 호텔 뒷골목에도 들어가 보면 옛날에는 진짜 재밌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5, 6년 전부터는 그냥 다 포차집들이에요.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임대료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버텼는데 그래도 이게 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빌딩 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임대료로 올라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버텨낼 것들이 이제 포찻집이나 이제 굉장히 평범한 한국 사람들을 위한 술집 이런 것들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죠. 옛날에는 임대료가 좀 컨트롤되고 좀 다운돼 있는 상황에서는 뭐 볼게리안 레스토랑도 있고 스페인 레스토랑도 있고 뭐 베트남 레스토랑도 있고 태국 레스토랑도 있고 굉장히 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혹시 그럼 바토스의 어떤 고객층에서도 변화가 있나요? 예.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었을 때는 80, 90%가 다 교포나 미군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적어도 해외에 가서 물 좀 마시던 분들이 오셨어요. 해외 물 좀 마시고 오신 분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수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외국 분들하고 교포가 80%, 한국 분들이 20%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80%고 외국 분들이 20%. 근데 외국 손님들의 수치가 적어졌다라는 것보다는 한국 손님들이 그만큼 더 많이 왔다라는 거죠. 외국 손님들의 수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항상 줄이 길게 있던데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줄도 없고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뭐 이태원 그 글로벌 축제 아니면 할로윈 이런 장면들이 거기서 좀 잡혔는데 진짜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그리워요. 예, 이태원이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또 굉장히 좀 억울하게 타격을 좀 받잖아요. 언론에서도 타격을 받고 그런 면에서 진짜 이태원에서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과 또 이태원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버텨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도 2010년쯤이 이태원이 변화했던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때 정도부터는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이태원 찾아갔을 때 그 지역에 이제 그 이슬람 사원 근처 그리고 도깨비 시장까지 있는 그 길이 있는데요. 그 길에 굉장히 많은 청년분들이 창업을 하기도 하고 뭐 작업실을 꾸리시기도 하고 굉장히 뭐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계셨었어요. 그리고 뭐 계단장이라고 해서 벼룩시장 같은 것들도 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대안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한 3, 4년 만에 점점 그 골목길도 대로가 아닌데도 월세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빨리 오르지?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3, 40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촬영 끝날 때쯤에는 거의 100만 원 다 넘었고 되게 조그만한 공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 버블의 피크가 네. 경리단이 네, 네, 막 맞아요. 미친 듯이 한번 확 올랐었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또 올라갔는데 임대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올라가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1, 2년 만에 그냥 다 망하고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비어 있죠. 네.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영화 촬영 마쳤을 때는 거기 원래 제가 촬영할 때 계셨던 분들은 거의 다 네. 빠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변화의 속도가 너무 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한남 재개발이 계속 된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약을 해도 뭐 몇 년 안에 나가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하면서 계약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또 들었어요. 예. 근데 뭐 아직 안 되고 있지만 근데 곧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는 근데 끝까지 네. 그거는 다 통과된 거잖아요,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나온 게 사실은 그 미군의 이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 계속 할 거다 이러면서 맞아요. 이제 됐던 것 같고 제가 오늘 촬영 오기 전에 이제 살짝 검색해 봤었거든요. 뭐 여기 매물이나 뭐 이런 거를 찾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재건축이 되기 전에 이제 대지를 살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뭐 몇 평에 얼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써놓은 그런 부동산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비싸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그 재개발이 진짜 규모를 봤을 때는 엄청나요. 그쵸. 그 머슬럼 그 머스크서부터 네, 한남동까지 한남동까지. 쭉 네. 한남 오거리까지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서 보면 또 남산서부터 지금 현재 용산기지 토지까지 쭉 그 해방촌 그 뒤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또 연결을 시킨다고 하니까 뭐 부동산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 10년씩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고 뭐 20년 기다린 사람도 있겠죠. 뭐 근데 어쨌든 뭐 옥수동 같은 약간 언덕에 있는 아파트 단지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태원은 미군 기지 때문에 미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동네였지만 사실은 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 서울 속 지구촌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이슬람 사원이 있죠. 그리고 현재는 아프리카계 이민자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한 소수자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 킹클럽 사태와도 같이 이런 어떤 편견을 더 부추기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태원의 어떤 점이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이런 소수자 분들의 문화가 모이기 시작하게 된 것인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어쨌든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이 이제 계속 존재를 해왔던 것 때문에 그 지역 인근으로 그 관련된 뭐 할랄푸드점이라던가 약간 그 관련한 뭐 가게들, 뭐 레스토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있으면서 그 지역을 좀 거점으로 삼는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2010년부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90년대 말까 정도부터 좀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수리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굉장히 그때까지는 싸고 그러면서 오히려 싼 가격에 그런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서울 시내에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촬영하면서 느꼈는데 이제 그 거기 한가운데 있는 보광 그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가 굉장히 그 다양한 학생들을 다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도 좀 더 수월해서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예. 옛날부터 그 이태원하고 그 용산 지역 그냥 서울 지도를 보시면요, 용산구가 진짜 딱 서울 계란 노란자 딱 가운데예요. 저도 용산에서 좀 많이 살았는데 서울에 어디 가든지 20분 거리예요. 굉장히 특별하게 교통도 편하고, 예, KTX나 용산역이나 서울역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있고, 자동차를 운전 안 하면 바로 나가면 올림픽 탈 수도 있고 강남도 탈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그런데 또 역사적으로 그 위치에 대사관들이 또 많이 모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최근 뭐 3, 40년이 아니고 거의 이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사관들이 다 그 지역 옆으로 다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태원 언덕 위로 올라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동네에서 또 살아요. 맞습니다. 예. 남산 아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 돈이 또 흘러내려오고, 이태원으로는 흘러내려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 문화적인 역사는 이제 대사관의 스태프들, 또 미군 기지들, 아니면 그 전에는 또 일본 기지, 그다음에 또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좀 소수자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캠프타운 때문에 뭐 이렇게 섹스 워커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좀 더 오픈 마인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유니크한 이태원의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이덴티티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고요.
영화 속 세 여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과 미국 사이 그리고 미군 기지와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한국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계에 늘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 여성들은 한때 옛날에는 가족을 부양하고 외화벌이를 한다는 경제에 이바지한다고 불리면서 칭송됐었던 한편 이런 편견과 그런 멸시의 시선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여성들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각, 그리고 이런 한국과 미국 사이의 그런 관계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 모든 거에 좀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요즘은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지셨고, 그쵸?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성격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 여성들이 백인 남성분들과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뭔가 그런 관심을 받는 것도 조금 없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태원은 또 한때 이렇게 뭔가 한국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향하고 싶었던 그런 아메리칸 드림이 존재하던 공간이자 미국으로 가는 관문처럼 느껴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태원이 이제 그런 이미지는 좀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뭔가 음주가 문화 파티 이런 장소로 젊은 친구들에게 더 이렇게 알려진 장소긴 했는데요. 또 한편 이러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는 장소로서 이렇게 또 이 이태원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 가정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태원의 변천사를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이태원의 이런 경험이 이태원에 대한 어떤 시각이 저희 세대에 따라서 확연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한 것이 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세대별로 그런 경험이 격차가 큰 나라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이태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태원 안에서 이제 살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내부자의 입장이랑 외부자의 입장이랑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태원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놀러 가는 곳이나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태원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변했고 미디어에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루기 시작했으니까 그건 당연한데 내부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나 어떤 편견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있는 분들한테 이태원이 막 그렇게까지 인식이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영화 찍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그런 편견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셨고 그 주인공 분들은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네. 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숨어 지내시다시피 하시는 걸 나오잖아요. 네, 꼭 숨어 지낸다기보다 이태원을 더 편해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공간에 네. 오면은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이나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 갔을 때는 조금 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거나 이런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초등학생 키우시는 분도 그러니까 그 공간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 아이가 국적이 좀 달랐어서 이 공간에서만 받아주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뭐 약간 그런 식의 일들이 있으면서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어떤 그 내부적인 공동체의 커뮤니티성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내부자의 입장에서는 좀 그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뭐 트랜스젠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되게 잘 지내시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그 내부 안에서는 되게 결속력이 있고 뭔가 열려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외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만 해도 그 미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청년분들도 인터뷰를 다큐멘터리 만들 때 했었었는데 그냥 미군 부대 가서 같이 술 먹고 노는 뭐 그런 초대 같은 거를 가서 되게 편하게 놀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세대별로 진짜 다르게 이 미군의 존재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이태원의 다문화적인
그 underlying foundation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태원이 굉장히 중요한 크로스로드에 와 있어요. 그 크로스로드는 뭐냐면 이태원의 상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 개발이 돼야 돼요. 예. 기지가 상상치 못할 만큼의 큰 경제적인 역할을 해줬었어요. 예. 바토스만 봐도 그 용산 기지가 있었을 때와 지금 뭐지 코로나 말고 코로나 전에 매출만 비교를 해도 거의 20-30%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그 기지 때문에 기지 안으로 일하시는 분들, 들락날락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그 tangential economic effect가 굉장히 커요. 좀 재밌는 이야기는 옛날 그 기지 안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택시 기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기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15년인가 20년 동안 기본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안 하셨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블랙마켓 아이템들을 기지 안에서 밖으로 몰래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 돈 때문에 기본 요금에 대한 뭐 한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미군이 이제 그 채널들을 이제 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딱 끊어지니까 15년, 20년 동안 그거를 올려달라고 하시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모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기본 요금 좀 올려줘야 된다. 기지 안에서 도는 택시 비용.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작은 예인데, 진짜 그게 안 보이는 것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태원 동네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 제가 처음에 바토 시작했었을 때는 그 가짜 명품 가게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몰래 앞에 이렇게 꾸며놓고 비밀 문 하나 있어가지고 뒤로 들어가면 이제 가짜 명품. 근데 그런 시장도 이제 거의 다 없어졌고, 그다음에 옷 가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인터넷으로 이제 쇼핑이 많이 되고 있고 하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런 옷 쇼핑하러 오는 백 사고 옷 쇼핑하러 오는 아줌마들이 한번 쇼핑하고 바토스에 와가지고 점심 먹고 해가지고 우리 점심 매출이 좀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과 또 이제 미군들이 또 나와가지고 점심 시간 때 와서 먹고 하는데, 근데 그 점심 시장 자체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니까 이게 어떻게 이젠 이태원의 로컬 이코노미가 어떻게 돌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숙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악화되니까 이 사람들이 더 빨리, 사장님들이 빨리 힘을 모아가지고 생각을 모아가지고 뭐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그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촬영할 때만 해도 2014년 그때도 그 주인공분이 실제로 블랙마켓에 가서 그 세제나 아니면은 뭐 시럽 같은 것들 그런 거는 다 미제가 더 좋다면서 거기 가서 꼭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이 그때까지만 해도 존재를 했었거든요. 가격은 어떤가요? 저는 궁금합니다. 가격은 네. 이제 그 보통 가격,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저는 비싸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부대에서 나온 물품에 대한 어떤 신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미제 엄청나게 네네네. 미제 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 시대만 해도 네. 미제 하시는데,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그 외할머니 댁은 또 이태원에 있으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장교시라 가지고. 근데 그때서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미제 거다, PX에서 갖고 온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으니까 큰 숙제예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지금, 그리고 빈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메인 스트리트도 너무 많고 예, 뒷골목들도 많이 있고. 한 2달 전에 갔었었는데 너무 약간 분위기가 정말 이렇게 적막한 느낌? 약간 그래서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너무 행해요. 왜냐하면 이태원에서 이제 제일 큰 그 경제적인 그 엔진이 밤 문화잖아요. 나이트 라이프잖아요. 클럽이고 가서 노는 거고 바 호핑 가는 거고 이런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이제 다 제한돼 있으니까 그 시너지스틱 어펙트가 없으니까 뭐 그 옆에 있는 음식점들도 다 죽어 나가는 거고, 옷가게나 뭐 이런 것들은 옛날에 벌써 1년 전에 다 망해서 나갔고.
네. 영화 속에도 등장하는 한남 뉴타운 계획이라든지 아니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듯이 이태원이 더 많이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그 영화 등장하시는 이제 삼숙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그레놀 아프리 클럽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미군들이 와서 술을 먹고 그곳이 이제 면세 클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쵸. 되게 그동안 굉장히 싸죠, 계속 술값이. 예. 그냥 지금 그런 가격으로 술을 먹을 수 있는 술집이 있다는 게 되게 저 놀라울 정도였었는데 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매출 같은 것들도 이제 거의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제가 촬영했을 때가 이제 40주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뭐 10년은 더 하겠지라고 하셨는데 하실 수 있을지 약간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길 자체도 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고 있어서 뭐 게스트하우스라던가 뭐 호텔을 짓는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다 지금 펜스로 쳐져 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그 맞네요. 영화 속의 네. 풍광이랑은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태원 구역 자체가 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쪼개져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쪽이랑 그다음에 이 상가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뭔가 상가 쪽에 어떤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구역이랑 좀 달라서 그때 제가 영화를 찍을 때는 한남 1구역은 뭔가 재개발 조합에서 빠지겠다 뭐 약간 그런 식의 네. 투쟁 같은 것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는 제외가 돼서 좀 다른 방식의 개발이 또 일어날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 뭐 미군들도 이전을 하고 그러면은 이전의 그런 모습으로의 이태원은 이제 많이 사라질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제 미군 기지 자체가 이제 시민의 품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점점 반환이 되고 있죠. 네네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뭐 아파트 단지의 어떤 사유화되는 그런 과정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어떤 그 공간을 되게 점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시민들한테 좀 공정한 방식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벌써 임자들은 있을 거 인사들은 이미 있을 것 같긴 같아요. 하지만 아니,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면 벌써 그거는 이제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시민들의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는 자리는 조금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그 개발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앞으로의 이태원의 뭐 8년에서 10년, 15년 안에서는 그 지금 용산기지 토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뭐 다른 이태원에 이제 다른 동네 그 지금 큰 빌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메인 스트립에도 한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규모의 사이즈들의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적인 투자들은 확실히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뭐 제가 들은 소식들은 뭐 그 이슬람 그 쪽에 있는 그 언덕 쪽으로도 뭐 큰 빌딩 하나 들어가서 거기에 뭐 CGV나 뭐 이런 영화관이 하나 들어간다.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는 좀 더 흔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하면 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인구들이 또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든지 경제적으로는 돌아갈 것 같은데 다루셨던 주인공들이나 그런 역사는 그냥 역사 속으로 잊어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공간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그 공간에서 이제 과연 사실 수 있을까? 약간 그건 진짜 못 사실 퀘스천일 것 같아요. 못 그러니까 사실 다 것 이제 같아요. 아니 밀려나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네. 못 버티시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경제적인 소비자의 문화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흐름이 네. 달라지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뭐 세대를 따라가든지 안 그러면 뒤처지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결론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이 이태원을 이제 연출하신 강유아람 감독님의 그 작업이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태원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네. 진짜 코로나 전에 어떤 가장 이제 이태원의 모습을 조금 담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뭔가 소중한 기회였고 또 그 분들이 또 저에게 시간을 내주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신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요즘 또 새삼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상 두 분을 모시고 이태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의 두 분을 모신 두 분의 만남이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태원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이야기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 다른 스페셜 토크에서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감독님께서 저희 관객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제1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시네큐브 광화문에서 열리고요. 네이버 TV로도 온라인 상영작들을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태원을 비롯한 제1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상영작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이 자리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두 분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